사건은 내가 48년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날 일어났다. 아침 7시.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회색빛 구름 아래서도 차갑고도 우아한 도시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나는 맞춤 정장을 입고 차분하게 토스트 한 조각을 먹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회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인공지능 신제품의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퀀텀테크의 권지훈 대표. 그게 바로 나였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표본이라 불렀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선 남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차는 부드럽게 한남동을 가로질러 발표회장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 아이가 내 차 앞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나는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다. 괜찮아. 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운전기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채 부딪히지 않고 멈춰 섰다. 그때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들은 쌍둥이였다. 소년과 소녀, 그들은 19살 정도로 보였다. 소녀는 내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소녀는 내 쪽을 향해 조그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외쳤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단어는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그들은 나를 향해 그렇게 불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내렸다. 소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아빠. 맞죠? 엄마가 아빠 사진 보여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둥근 이마와 오똑한 코,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날카로운 턱선까지 모든 것이 나와 똑같았다. 핏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그때 한 여자가 황급히 다가왔다. 하준아, 혜훈아, 거기서 뭐 해? 그녀는 아이들을 제지하며 나를 향해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늦은 밤 도서관 계단에서 마주쳤던 한 사람.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다시 소리쳤다. 아빠, 우리 아빠.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내 인생의 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뒤엉켰다. 내가 아빠라고, 이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를 가진 적도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여자는 누구지? 여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 차 앞에서 황급히 멀어졌다. 그들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들이 사라진 방향만을 쳐다보았다. 내 인생은 언제나 계획적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명문대 진학, 졸업 후 창업,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성공을 쌓아왔다. 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며 살았다. 오로지 효율과 성과만이 내 삶의 지표였다.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렸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사람들과의 관계, 따뜻한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나는 28살의 권지훈이다. 퀀텀테크의 대표, 성공한 기업가. 하지만 내 삶은 거대한 텅 빈 공간과 같았다. 퇴근 후 돌아온 펜트하우스에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차가운 벽과 값비싼 가구들만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그 공간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때때로 나는 이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이 모든 부와 명성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나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나는 내 삶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외침, 아빠, 그 한마디가 내 견고한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그 한마디는 내 안의 텅 빈 공간에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껏 성공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모두 나를 둘러싼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껍데기 아래에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텅 빈 내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 안에서 나만 다른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회사 직원들은 내 얼굴에 드리운 낯선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나는 매 순간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맑고 순수한 눈동자, 그리고 나를 향해 아빠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전까지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등장은 내 삶의 거대한 공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권지훈, 48세.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CEO라고 부른다. 내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혁신, 성우자 같은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컴퓨터 공학에 미쳐 살았고 명문대에 입학한 후에도 오직 기술 연구에만 몰두했다. 30살에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는 이제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거대 기업이 되었다.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은 피와 땀,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고독의 결과물이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7시에 식사를 한 후 8시에는 이미 회사에 도착해 있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것도 다반사였다. 내게 주말은 일주일 중 가장 길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휴가는 나태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존경했지만 나는 그저 나를 둘러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게 집은 잠을 자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하얀 대리석 바닥, 미니멀한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만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차려진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했지만 맛을 느낄 새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겼다. TV를 켜도 소리만 들릴 뿐 화면 속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마치 우주 미아가 된 것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물었다. 대표님은 결혼 안 하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그 질문에 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연애할 시간도 없네요. 그건 사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낙에서 감정을 떼어놓기 위한 자기방어적인 거짓말이기도 했다. 사실 나는 외로웠다.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외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아서 외면하고 또 외면했다. 내게는 가족이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멀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성공하기만을 바라셨고, 내가 정해놓은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극심하게 불안해 하셨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고, 오직 성과로만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여동생은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겨우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내게 더 이상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낡고 먼지 쌓인 액자 속 사진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만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게 나는 단단한 껍데기 속에 갇혀 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사랑, 따뜻함, 그리고 가족이라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감정. 나는 그것들을 포기한 대가로 성공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등장으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얻은 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잠들기 전에 굳이 TV를 켜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앨범 속을 뒤적였다. 유료갑살 권지훈의 사진, 똘망똘망한 눈, 다부진 입술, 그리고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미소. 그 아이들의 얼굴과 똑같았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는 내 기억 속에 그녀일까? 나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그리고 내가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사람. 김소연일까? 나는 내 과거의 잔인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아이들과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내 안에서 솟구쳤다. 이 견고한 고독의 성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내게 우연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정교한 계산과 치밀한 계획에 움직여야 했다. 그래야만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가끔 그 완벽한 방정식을 비웃듯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던져 넣는다. 퀀텀테크의 신제품 발표회는 내게 그런 변수였다. 발표회 당일, 나는 그날 아침에 충격적인 만남을 했어 머리에서 지워내려 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능숙하게 무대에 올라 신제품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는 다시 완벽한 권지훈이 되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객석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발견한 것은 발표회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아이들은 발표회장의 한쪽 구석, 인공지능 로봇들이 전시된 작은 부스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한아름 쌓인 기술 자료들을 읽고 작은 손으로 로봇을 만져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마냥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분야를 탐색하는 전문가들 같았다. 소년, 하준이는 로봇의 구동 원리를 묻고 있었고, 소녀, 혜은이는 로봇의 감정인식 시스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움, 그리고 낯설음. 그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온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소해 보이는 옷차림,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이들을 향해 따스하고 강인한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을 때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김소연, 그녀였다. 10년 전 내가 가장 사랑했고
동시에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눈가에 팬 주름, 창백한 입술, 그리고 깊어진 눈빛.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빛.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김소연, 내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떨려서 내가 내는 소리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경악, 당황,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얼른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준이와 혜은이가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그들의 목소리는 발표회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내 귀에 박혔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하준이는 내 다리에 매달려 얼굴을 비볐고 혜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때 소연이 다급하게 아이들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은 마치 내게서 아이들을 지키려는 야생동물의 눈빛과 같았다. 하준아, 혜은아,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잠깐만요. 소연 씨,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팔은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이야기 좀 합시다. 그녀는 나를 외면했다. 무슨 이야기를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내 말에 그녀의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발표회장 옆에 있는 조용한 휴게실로 향했다. 테이블에 앉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하준이는 내 옆에 앉아 로봇 모형을 가지고 놀았고 혜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결혼했어요. 나는 겨우 입을 뗐다. 멍청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키웠어요, 하준이. 혜은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7년간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하지만 너무 빨리 온 것 같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흔한 말조차 내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하준이와 혜은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내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내가 이제껏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삶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 아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잊고 살았던, 버려두었던 나의 일부였다. 내가 그녀를,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외면한 대가로 나는 텅 빈 성공을 얻었던 것이다. 그날의 만남은 내게 충격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했던 공백을 드디어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철저히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김소연과 두 아이들, 이하준과 이혜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나는 밤낮으로 그녀의 행방을 찾도록 비서실에 지시했다. 내 인생에서 사적인 일에 이렇게까지 공적인 자원을 동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은 내게 그녀와 아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파일을 건넸다. 권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김소연 씨는 저희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아주 흥미로운 이력이 있으시더군요. 저희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셨습니다.
현재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첨부된 사진 속의 그녀는 내 기억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사진은 내 심장을 아프게 했다. 내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모습.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이나 사용했던 물건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며칠 후, 나는 내 집무실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DNA 일치율 99.999%. 그들은 나의 피를 나눈 자식이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나는 지난 10년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내가 20대 후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창업을 준비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나는 미래의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도 인맥도 없었지만 오직 기술 하나만을 믿었다. 그때 나는 교내 창업 동아리에서 김소연을 만났다. 그녀는 나와 같은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였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코딩을 했고 미래의 기술에 대해 논했다. 서로의 눈을 보며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 소연이는 똑똑하고 당당했으며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했다. 그녀는 나를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권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로 보아주었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과 행복을 찾았다. 함께 먹었던 컵라면, 밤하늘을 보며 나눴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나누었던 따뜻한 포옹.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내가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해 사업을 확장하기를 바라셨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어머니에게 신분 상승은 삶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녀는 소연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노골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다. 저런 애와 어울려봤자 너의 앞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정신 차려, 지훈아. 너의 성공이 가장 중요해. 어머니의 냉정한 말은 나의 야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흔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소연이를 찾아가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연이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크게 다투었다. 나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녀는 나의 비겁함을 질책했다. 나는 성공을 위해 사랑을 잠시 미루자고 했고 그녀는 그런 나의 태도에 절망했다. 지훈아, 성공은 중요해. 하지만 사랑이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 없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나의 창업 준비가 바빠지면서 결국 그녀를 잊기로 했다. 아니, 잊은 척했다. 나는 내 성공이 그녀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의 비겁함 때문에 그녀를 밀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웠다는 것을. 내가 화려한 성공을 누리며 빈겁대기처럼 살아온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홀로 고단한 삶을 견뎌내며 나를 닮은 두 아이를 길렀던 것이다. 나는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소연이는 나를 닮은 두 아이를 얻었다. 그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능은 분명 내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내가 놓쳤던 시간들, 내가 외면했던 책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었다. 나의 차가운 성공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고, 나의 마음속은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낯선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DNA 검사 결과는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힌 마지막 불신마저 걷어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김소연과 아이들을 만나야 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나는 비서실에서 얻은 정보로 그녀의 공방을 찾아갔다.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하하 공작소라는 이름의 작은 공방이었다. 하하라는 이름은 하준이와 혜은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일까? 그 단순한 추측만으로도 내 가슴은 묘한 감정으로 저려왔다. 나는 그녀의 공방문을 여러 번 서성였다.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거부할까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웠다. 내가 성공한 CEO라는 명함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단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은 한 남자에 불과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소연이는 작은 책상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미안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했다. 할 말 없어요. 아이들은 내일 학교에 가야 하니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이들만이라도 잠깐 보면 안 될까요? 내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낮아졌다. 소연이는 마침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권지훈 씨, 아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7년 동안 당신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원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내게서 아이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왔을까. 내가 누렸던 모든 부와 명성이 그녀의 고단한 삶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나는 매일 그녀의 공방 주변을 서성였다. 그녀와 아이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멀찍이서 따라갔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 했다. 하준이와 혜은이는 서로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걸었다. 혜은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고 하준이는 엄마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소연이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내가 평생을 꿈꾸었지만 손에 넣지 못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나는 그 행복한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나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소연이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 나는 학교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들은 처음 나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나는 그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안녕, 하준아, 혜은아. 아이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나는 매일 학교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때로는 내가 직접 그린 로봇 그림을 건넸고, 때로는 그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손에 쥐어주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점차 내 존재에 익숙해졌다. 하준이는 내가 준 로봇 그림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혜은이는 나를 볼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루는
하준이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바빠요? 엄마는 아빠가 아주 바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그들에게 아저씨로 불리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들의 아빠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소연이가 그들에게 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나를 아주 바쁜 아저씨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응, 아빠가 아주 많이 바빴어. 미안해.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성공한 CEO가 아니라 그저 두 아이를 외면했던 한 초라한 남자였다. 소연이는 내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 권지훈 씨. 제가 분명히 말했죠.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에요. 나도 내 아이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내 목소리도 절박하게 변했다. 권리요, 7년 전에 당신은 그 권리를 스스로 버렸어요. 이제 와서 책임지려는 당신의 모습은 내게는 그저 가식적으로 보여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삶의 공허함을 솔직하게 마주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이 두 아이, 그리고 그들의 엄마. 나는 그들을 되찾기 위해, 잃어버린 나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녀의 차가운 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의 기다림은 길었다. 나는 매일 학교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고 멀리서 그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소연이는 여전히 차가웠고 아이들은 나를 아저씨라 부르며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 곁에 존재하는 것뿐이었다. 그 존재의 무게가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날 혜은이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다. 혜은아, 왜 울어? 혜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준이가 다가와 내게 말했다. 누가 혜은이 공책에 낙서를 했대요. 나는 혜은이의 공책을 보았다. 아빠 없다고 놀리는 바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의 부재가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이렇게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니. 나는 꾹 참고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혜은이는 바보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쁜 아이야. 나는 그날 이후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주말마다 그녀의 공방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때 나는 일부러 우연처럼 마주치는 척했다. 한 번은 공방 근처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조립 키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다가왔다. 와, 저거 갖고 싶었는데. 소연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준아, 괜찮아. 아저씨한테 받으면 안 돼. 엄마, 왜 아저씨가 준 건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외침은 소연이의 단단한 벽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결국 소연이는 내게 커피 한 잔을 권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10년 만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요? 아니면 죄책감을 덜고 싶은 건가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둘 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따뜻함 같은 거요. 내 솔직한 고백에 소연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지난 7년간의 고단한 삶을 털어놓았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을 닮았고 당신처럼 똑똑했어요. 그럴 때마다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저 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당신의 화려한 세상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녀의 말에 나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나를 미워하면서도 나를 닮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냈다. 내가 누린 모든 성공은 그녀와 아이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대신 나는 나의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연 씨, 아이들 옆에 아빠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날 이후 소연이는 내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다. 나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과 과학에 대해 공부하며 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하준이는 내게 자신이 만든 로봇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나는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혜은이는 내게 자신이 쓴 동화를 읽어주었고 나는 그녀의 상상력에 감탄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제껏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기쁨을 되찾았다. 나는 퇴근 후 혼자였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이들이 남긴 작은 흔적들, 하준이의 그림, 혜은이의 장난감들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그 흔적들에서 그들의 온기를 느꼈다. 텅 비어있던 나의 공간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과 소연이의 따뜻한 눈빛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나의 성공은 이제 이 아이들과 소연이를 지키는 수단이 되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삶에는 이제 사랑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나의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무렵 나는 가장 큰 폭풍을 마주하게 되었다. 하준이와 혜은이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온전히 맞이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그들을 공개해야 했다. 그것은 나의 가장 큰 숙제이자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내가 성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나는 가장 먼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의 삶을 통제하려 하셨다. 당신의 아들이 이룩한 성공이 당신의 것인 양 자랑스러워 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10년 전 소연이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핏기 없는 얼굴로 찻잔만 멍하니 바라보셨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훈아, 그 아이들이 네 자식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고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너의 성공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네가 이제 와서 그런 천박한 여자와 그 애들을 데려오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의 명성에 먹칠을 할 셈이니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녀는 내가 아닌 나의 명성과 성공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명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의 말에 어머니는 나를 경멸하듯 바라보셨다. 네가 책임질 게 뭐가 있어. 그냥 돈으로 해결해. 그 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아이들과는 인연을 끊어버려. 어머니의 제안은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고작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어머니의 생각에 나는 분노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었다. 나는 집을 나섰다. 나는 이제껏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야 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퀀텀테크의 주주들. 회사는 곧 중요한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고 나의 사생활은 언제나 대중의 관심사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죽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투자자들과의 만남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숨겨왔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경악했다. 권 대표님,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당장 아이들과 관계를 끊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들의 강요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그날 밤 나는 소연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녀의 눈은 불안감과 동시에 감동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응,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과 명성을 위해 당신과 아이들을 버렸던 거야.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소연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내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일이에요. 고마워요. 지훈 씨,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내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킬 힘을 얻었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성공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내가 가족을 선택하자 세상은 예상대로 반응했다. 퀀텀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내게서 등을 돌렸다. 언론은 나의 사생활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권지훈 대표, 숨겨둔 사생활 발각. 퀀텀테크, CEO의 스캔들로 휘청과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매일 쏟아져 나왔다. 나는 하루아침에 혁신적인 리더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인으로 낙인 찍혔다. 회사의 이사들은 나를 해임하려 했고 오랜 기간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고 이미 각오했다. 나의 옆에는 소연이와 아이들이 있었다. 소연이는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었다. 그 안에는 별다른 반찬은 없었지만 따뜻한 밥과 국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느꼈다. 하준이와 혜운이는 아침마다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힘내. 그들의 작은 응원 한마디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비판을 이겨낼 힘이 되었다. 나는 언론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섰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소연이는 내 결정을 걱정했다. 당신이 왜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해요? 내가 숨고. 아이들을 보호할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질 일이고, 내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야. 내가 떳떳해야 아이들도 떳떳할 수 있어. 기자회견 당일, 나는 단상 위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제 사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그녀가 저의 아이들을 혼자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그들을 외면하며 저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는 저의 잘못이고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저는 제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의 피와 살이고 제가 평생을 지켜야 할 가족입니다. 저의 사생활이 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제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백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비난했다. 나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에 쓰러지셨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라도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법적 절차도 순조롭지 않았다.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 소연이의 동의를 구했고 법적 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하지만 소연이의 일부 친척들은 내가 이제 와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소연이는 나를 믿어주었고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아이들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퀀텀테크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나는 퀀텀테크의 대표직에서 내려왔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나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더 이상 나를 혁신적인 기업가로 칭송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나를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내 곁에는 소연이와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지고 의미 있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하준이와 하연이는 마침내 나의 호적에 올랐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완벽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정리하고 소연이와 아이들이 살던 소박한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했던 나의 삶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는 따스함으로 채워졌다. 나는 아침마다 아이들의 등굣길에 함께하고 저녁에는 소연이와 함께 밥을 차렸다. 내가 요리하는 동안
아이들은 냄비 주위를 맴돌며 제잘거렸고 소연이는 그런 우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소연이는 여전히 작은 공방을 운영했다. 나는 그녀의 공방에 자주 들러 작은 술이나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당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없어야 하나? 매일 밤마다 눈물로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죠. 그녀의 고백에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내가 놓쳤던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과거의 일이니까. 당신이 돌아와 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소연이의 눈에는 아직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슬픔은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나를 빨리 받아들여 주었다. 하준이는 내게 자신이 개발한 작은 로봇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고 혜은이는 이제 내가 읽어주는 동화를 가장 좋아했다. 나는 아이들의 작은 발표회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처음에는 나를 의식하며 쑥스러워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내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들의 미소는 나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나를 비난했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 하지만 어느 날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망설였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소연이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어머니를 만난 날,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만지며 흐느꼈다. 아이고, 내 손주, 내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네. 어머니는 하준이와 혜은이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낯설어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마음도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앞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왔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부와 명성이 아닌 가족의 사랑을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소연이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상처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치유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새벽까지 일하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대신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아빠가 되었다. 주말이면 소연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하준이는 내가 사준 드론을 조종하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혜은이는 잔디밭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소연이가 내게 기대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네요. 지훈 씨, 나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다. 나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소박하고 단순해졌다. 명품 정장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었고 값비싼 스테이크 대신 소연이가 해준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야경 대신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소박한 동네의 풍경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
하준이는 과학영재학교에 진학했고 혜은이는 그림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나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내가 느꼈던 공허함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값비싼 선물이나 명성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도 이제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아이들과 놀아주셨고 소연이와 함께 밥을 차려 드셨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표정 대신 손주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의 치유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소연이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순간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평생을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돈을 벌고 명성을 쌓고 세상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외로웠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의 길은 더 이상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을 향한 길이었고 가족을 향한 길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다. 텅 비어있던 나의 삶은 이제 소연이와 아이들의 웃음, 따뜻한 눈빛,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성공한 CEO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였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성공이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이들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내 삶은 이제 완벽해졌다. 성공도, 명성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삶의 이유였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다.